10년째 장기 금리가 0.6%에서 0.8%, 진짜 그 일본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된다. 그 중소기업까지 포함시키면 1.2% 정도밖에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다. 사실상 금리가 없다라는데 더 이상 내리면 또 오히려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또 오랜만에 뵀는데 네.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좀 시작하지 않겠냐 이러한 어떤 분위기들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요새 그 엔화 가치가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금리 정상화라는 이 이슈가 이제 일본에서도 불거지는 거 아니냐, 시행하는 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며칠 전에까지만 해도요, 이대로 가면 그 160엔대, 그러니까 미화 그 일부르당 네.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FOMC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현재 이것은 그 12월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40엔대 초반 그 정도로 일본 엔이 그러니까 엔고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계속 그 엔조가 되면 이거 굉장한 여러 가지 그 부담이 생깁니다. 네. 먼저 그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요. 특히 그 서민들을 많이 압박한다라는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일흥의 현재 그 우에다 존재는 어느 정도 그러한 금리를 좀 서서히 인상한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왔습니다. 네. 예, 사실 그 크로다 전 존재가 그 지난해 12월이었죠. 뭐 1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 장기 금리 10년째 장기 금리 이게 0.25%를 네. 상한으로 한다라는 것을 0.5%까지 허용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양적 완화 그리고 금융 완화를 10년 정도 해왔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일단 그 신호탄을 조금 터뜨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2월에 그 사람이 그만두고요. 4월에 지금 그 우에다 존재가 취임했는데 우에다 씨에 대해서 기대는 역시 그 금리를 올린다라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계속 사실 그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계속 완화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7월이죠. 7월에 2023년 7월 말쯤에 1%까지는 허용한다. 이것은 역시 10년째 장기 금리를 그 말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전망하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난 10월 31일에 이제 1% 10년째 장기 금리를 1% 넘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것을 그 시장이 마켓이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0.95%까지 금방 올라갔고요. 그 같은 날에. 네, 현재는 그 장기 금리 10년째 장기 금리가 0.6%에서 0.8%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FOMC의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은 일본 엔이 사실상 130엔대까지 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만은 일흥이
이 금리 인상을 그 시야에 놓고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금리 인상이 되면은 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네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네. 뭐 투자돼 있던 나라들의 자산이 매각되는 그래서 네. 자산 가격이 하락이 있게 되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다들 걱정을 해가지고 그런지 일본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크더라고요. 아, 예. 아무래도 그 엔캐리 문제가 불리하게 되죠. 예. 지금 FOMC 회의가 마침 이제 12월 있었고 지금 증시가 환호하고 있는 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그 뭐죠? 이제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연속적으로 생기지 않겠냐. 네네. 그러면서 금융권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안정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본에서도 일단 저번에 FOMC의 그 발표는 내년 그 3번 정도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좀 온지를 좀 줬다라고 일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본은 좋은 면도 있지만 뭐 안 좋은 면도 그러니까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낮춰버리면 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일단 소소히 금리 인상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인하를 하기 때문에 진짜 그 일본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된다. 아무래도 그 안전적으로 가는 것이 그 일본의 특징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너무 그 금리를 좀 빨리 인상시켜 버리면 일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주택 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담보대출. 예, 담보대출. 특히 전체 금리는 단기 금리로 하기 때문에 이게 주택 론이라는 것은 단기 금리에 그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일본에서 인상될 경우는 그 거의 일본 사람들은 뭐 30년, 40년 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그 살 때도 금리가 변동 금리가 단기 금리가 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집을 사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 받고 있는 월급 중에서 일단 최대한 그 돈을 낼 수 있는 만큼 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대출 담보 한도까지 예. 이빠이. 예, 이빠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 네.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매달 그렇죠. 비용 부담이. 예,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그 부담이 너무 그 늘어나고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고 해도 일본은 갑자기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군요. 하여튼 그 일본은 뭐 마이너스 금리로 워낙 원체 유명하고 네. 그 뭐죠? 그 디플레이션, 네. 디플레이션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뭐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높다고요? 월급도 그래서 막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아, 예. 일단 그 월급은 보통 4월쯤에 일본에서 춘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 월급 인상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예. 노동쟁이. 네. 예, 노동쟁이. 한국에서는 노동쟁이. 일본에서 그것을 그 포매하기 때문에 춘투. 그거는 투쟁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번에는 3.6% 정도 그것으로 임금이 올라갔다.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 상당히 그 호도되어 있는 그 보도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그거는 대기업뿐이다. 아, 대기업만. 예. 네, 보통 그 뭐 어느 정도의 기업 그 중소기업까지 포함시키면 1.2% 정도밖에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다.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네네. 그것은 그 지난해에는 그 1.2% 정도 그
그러한 시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보다 낫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 실질 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 예.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그러니까 네네네. 하고 나서 실제로 오른 게 얼마냐? 예, 예. 네, 그거는 상당히 그 미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그러한 상황도 지금 그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인플레이션율이 좀 높다는 얘기인 네, 거죠?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그것이 예를 들면 네스라든가 그 수치를 잘해서 인플레이션이 됐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올랐다라는 거는 뭔가 어쨌든 활발한 경제 활동이 또 일어났다는 얘기기도 네, 한데 네, 그건 네.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사실 뭐 에너지 값이 올라갔고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것이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는 지금 인바운드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곳으로 좀 여러 가지 그 돈이 불려가지고 물가가 또 인상된 그러니까 거의 내부적으로 뭔가 경제가 아주 자릇해가지고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아주 좋은 뜻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외부적인 그 안 좋은 그 인플레이션. 근데 거기 인플레이션에 따라가지 못하는 물가 인상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임금 인상 이게 일본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보도에 나오는 이야기는 물론 TV 보도는요 아무래도 기시다 정권의 그 의향을 많이 보도하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지금 기시다 정권이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아까 같이 3.6%그 임금이 인상되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체는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 언론 기사에서는 나와 있어가지고 일본 경제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경기를 좋아지게 하려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기도 한데 네. 지금 그러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금리를 더 이상 지금 금리 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금리 사실상 그 없는 상황이니까 혹은 마이너스 금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 마이너스로 할 수도 없고 막 일본에서는 제로 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금리가 없다 혹은 마이너스다라는데 더 이상 내리면 또 오히려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까지 그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그 양적 완화 정책 네, 거기에서 비롯된 이 금리, 네. 마이너스 금리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쨌건 여러 가지 말씀하신 상황들 때문에 이제 끝나가는 시점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본 맞습니다. 내부의 상황, 그러니까 정치권도 그렇고 또 일본 은행의 어떤 입장도 그렇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네. 먼저 정치권부터 조금 네.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 아베 전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그 추진하고 거기에 그러다 전 존재가 맞춰서 양쪽 그리고 금융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고 그리고 또 남아 있는 바로 아베노믹스를 쭉 지지한 사람들이 바로 자민당 내의 아베파입니다. 네. 아베파볼. 이 아베파볼이 요새 비자금 문제에 굉장히 많이 휘말렸습니다. 정치자금, 예, 불법 정치자금. 정치자금. 네, 네. 그게 지금 아베파는 집단 지도 체제로 하고 있고요. 5명이 집단 그 지도 체제의 중심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지금 도쿄지검 특수부에 그 조사를 받게 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까지는 그 5명은 그 자민당의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일본 정부의 관반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는 진짜 끝났고 그 양쪽 완화 그리고 금융 완화는 기시다 총리의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정치권은 끝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전망이 많은 지금 막 경제 전문가들도 이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통화 정책 아베파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게끔 하려는 정치적 압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뭔가 금리 변화, 네. 이거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군요. 예, 네, 방향은 그쪽이다라는 거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속도의 문제죠. 속도. 예, 속도를 빨리 하면 할수록 그 피해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키시다 내각에서는 사실 키시다라는 사람은 재정 정책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재정 정책.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그 금리를 낮춰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의 PC GDP의 지금 250%를 넘지 않습니까? 엄청나네요. 네. 네, 이렇게 가면 일본은 진짜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계속 일본의 예산은 이제 그런 피스를 갚는 곳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피스를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재정 건전파라고 할 수가 있죠. 재정을 건전하게 재정 건전파. 예,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자. 예,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마인드가 키시다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금 올리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세금을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모두 20% 됩니다. 예. 상당히 안 좋네요. 예, 가닥권. 가장 낮은 것은 21%. 21%. 이거는 이대로 그러니까 계속 돈으로 내라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 지지도 가지고 밀어붙일 힘은 없겠네요. 힘은 없는데 또 아소타로라는 자민당 부존재도 그런 사람입니다. 재무상을 계속 했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재정 건전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소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 키시다가 빨리 그만둬야 된다. 이 이야기도 일본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만두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만두들 때 두더라도 필요한 거는 다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다 하고 그만두게 할 아소 부총재가 오히려 또 다음에 자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소 부총재는 그래도 나이가 너무 많고요. 82세 정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총리했던 예, 총리하고 또 부총리도 했고요. 그리고 부총리 겸 재정상을 쭉 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네. 재정 건전성. 근데 정말 말씀만 들어도 국가 GDP의 250%의 부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예. 그 이자만 해도 정말 재정이 허리가 휘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자체부터 나가는 돈이 확 올라가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방향성은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금융정책의 전산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산화하면서 나라의 재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또 굉장히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왔어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게 도산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 안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이자, 무담보 그런 식으로 특히 코로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일본에서 해줬는데 그것이 지난해 말에 끝났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일단 많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3월부터 7월, 3월부터 7월 올해인데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도산 숫자 기업 수가 4종 회사를 넘었습니다. 그거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네. 네, 앞으로 이게 계속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빨리빨리 도산하는 그러한 회사가 늘어난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네.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예. 그 일본 내에도 참 많이 있는 거군요. 예, 일본은 우린 다 웬만하면 이렇게 건전할 것 같은데 기업들이 왜냐하면 그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리고 막 전통이 오래된 가내 기업들 네, 뭐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예, 네. 그래도 사실상 GX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디지털, 죄송합니다. DX화. DX. DX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뭐 쉽게 말하면 IT화. 그렇죠.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은 여러 가지 세계의 추세에 따라갈 수 없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자를 건전하게 기업 재정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네. 하긴 그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호적 등본이라든가 뭐 취업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관공서 제출 서류로 그냥 아무 가까운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냥 띄면 되는데 네, 네. 거기는 자기가 태어난 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IT화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일본 같은 네, 선진국이 네. 근데 심각하군요. 심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전신 고용 아직 남아 있고 연금 소열 이것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위에 있으니까 이게 개혁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은 거기 전년 대임라는 게 60까지는 괜찮습니다. 60 정년을 보장해준다. 예. 안전하게. 거의 보장해줘요, 일본은. 근데 그것을 요새는 65세까지, 이거 내년부터는 65세까지 늘렸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전년제도라는 것을 없애자.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초임금이지만 일단 오랫동안 같은 기업에 있으면 월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전년제도 자체가 굉장히 오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전년제를 폐지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참 개혁하기가 어려운 상황. 네. 근데 그게 확 깨져야 정말 그 다음으로 확 튀어나가는데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원리적으로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은 이거 딱 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다 존재하고 그런 같은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거 금리 정책 자체를 전산화시키지 않으면 일본 미래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실무를 맡고 있는 외다 존재는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요. 기업이 도산하고 또 주택론이라든가 이것을 지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속출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하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 네. 그렇겠네요.